clean that lab, you get out. She deaf? Mute, sir. She can hear you. The thing we keep in there is an affront, and I should know I dragged it all the way here. 네. 뭐 했어? 제 2부 이렇게 하려다가 아무도 안 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 쉐이프 오브 워터, 기르모 델 토로 감독의 작품입니다. 뭐 오스카 노미네이션을 휩쓸어가지고 줄거리를 아니, 먼저 간단히 얘기를 하고 이야기로 빠르게 들어갈까요? 아니면 더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셨나요? 아니 별로 하고 싶은 얘기는 없고요. 네? 어쨌든 결국엔 이게 델토로가 그 명성에 비하자면 상대적으로 좀 적은 영화를 찍은 감독인데 기간에 비해서 뭐 다른 일도 많이 해서 그런지 판의 미로가 이미 꽤나 오래된 영화고 그것도 한 10년 되지 않았나요? 10년 됐죠. 그렇기 때문에 델토로의 새로운 대표작이라고 부를만 하죠. 판의 그렇죠. 미로는 이미 뛰어넘었다. 본인이 자신의 최고작이라고도 많이 언급을 하고 다녔죠. 네. 어쨌든 그런 델토로의 신작 쉐이프 오브 워터. 한국에는 부제가 있어요. 사랑의 모양이라고. 그렇죠. 쉐이프 오브 워터가 부족했나 보죠? 뭐 그럴 수 있죠. 그렇습니다. 네. 줄거리는 이게 1962년 냉전 체제일 때를 배경으로 한 이야기고 엘라이자 에스포지토라는 셀리 호킨스가 연기하는 여성이 주인공이에요. 볼티모어의 어떤 정부 실험 기관에서 청소부로 일을 하는 여성인데 목에 사연을 알 수 없는 상처가 있고 뭐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수화로만 대화를 하는 벙어리 여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들을 수는 있어요. 들을 수는 있어요. 영화관 위층에 이제 낡은 아파트에 혼자 사는데 이제 친구가 2명 있잖아요. 한 명은 바로 옆집에 사는 게이 아저씨인 자일스라는 이름이 잘스였나요? 이름이 잘 사실 언급이 안 돼요. 저도 IMDb를 찾아보고 그렇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어쨌든 이 게이 아저씨가 있고 이분과 이제 서로 보살펴주는 사이고 일터에서는 청소부 동료인 흑인 여성 젤다라는 옥타비아 스펜서가 연기를 하는 여성이 있죠. 베프죠, 베프. 밤에 12시에 출근을 해서 청소를 하는 일을 하는데 어느 날 이제 아마존에서 포획된 괴물이 이 실험시설로 오면서 되게 루틴한 일상을 살던 엘라이자의 삶이 변화하는 그런 이야기고요. 이 괴물이라고 표현할게요. 이름이 없으니까. 인어? 반인 반어. 아무튼 그게 인어지 방. 그쵸. 반을 생략하면 인어죠. 인어라고 하죠, 그러면. 이 인어는 괴물이라고 하면은 정치적으로 옳지 못한 것 같고요. 왜요? 괴물이 어떤 부정적인 함의를 담은 말은 아니잖아요. 그래요? 왜냐면 델토로도 괴물을 사랑하고 몬스터가 자기 삶을 구했다고 하잖아요. 몬스터를 우리가 긍정적으로 바꾸는 쪽으로. 알겠습니다. 하지만 네. 그럼 인어로 할게요. 인어가 좋으세요? 아니요, 괴물이라고 해요. 신이라고 할까요? 신이시니까 이분이. 그냥 괴물이라고 하죠. 괴물로 할게요. 네네. 이 괴물이 약간 열받네. 몰라. 이제 이 괴물이 실험 대상이 되는데 이 괴물을 탐구하는 사람 중에는 이제 지휘관으로 있는 리처드 스트릭랜드라는 마이클 셰넌이 연기하는 굉장히 뭐랄까 중산층에 꽉 막힌 무서운 아저씨가 한 명 있고 또 러시아 스파인데 미국인인 척하고 이 기관에 잠입해 있는 로버트 홉스테더라는 박사. 이 마이클 스털버그가 연기하는 캐릭터인데 진짜 올해 너무 종횡무진해가지고 안 나오는 영화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뭐뭐 나왔었죠? 콜미 바이 유어 네임이랑 더 포스트에도 나오고요. 음. 뭐 올해 주목받은 새 영화에 이렇게 나오니까 되게 뭐 실제로 뭐 어디 더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도포스는 주목을 못 받았다고 봅니다. 그건 사실 더 포스트가 그렇긴 해요. 그리고 거기서는 비중이 그렇게 크진 않았죠. 어쨌든 로버트 홉스테더 박사 등이 이제 이 괴물을 탐구를 하는데 네. 엘라이자도 흥미를 갖게 되죠. 친구가 별로 없고 외로운 사람이니까. 그걸 떠나서 괴물이 다니는데 어떻게 흥미를 갖지 않을 수 있죠? 이 사람아? 그리고 괴물이 달걀을 되게 잘 먹어. 그래서 공감대가 형성되죠. 그리고 그 괴물이 또 귀엽게 생겼잖아요. 맞아요. 사실 괴물인데 눈도 되게 귀엽고 눈 동그래가지고
그 고양이는- 눈꺼풀이 옆으로 닫히는 게 너무 귀여워요. 네. 아무튼 엘라이자가 뭐 이제 자기가 싸운 음식도 주고 음악도 들려주고 수화로 간단한 단어도 막 알려주면서 괴물이랑 친해지는 거죠. 몰래. 그러다가 이제 이 괴물이 이제 스트릭랜드의 손가락을 절단하는 사건이 발생하는데 이제 스트릭랜드는 굉장히 분노가 많은 사람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의 상관인 어떤 장군이 와서 이제 얘 괴물을 어떻게 해야 되겠냐라고 했을 때 생체 해부를 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을 하죠. 그래서 엘라이자는 이 사실을 우연히 알게 돼서 이렇게 괴물을 죽게 만들 수 없어 라고 해서 막 옆집 게이 아저씨를 설득해가지고 구출을 계획을 하는데 한편으로 이제 호프스테더 박사도 사실 뭐 스파이기는 하지만 그래서 적국인 미국에서 뭔가를 더 알아내기 전에 괴물을 없애야 된다는 임무를 갖고는 있지만 과학자로서의 양심과 호기심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 괴물을 죽이는 걸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호프스테더도 우연히 알게 된 엘라이자의 계획을 돕고 엘라이자의 베프인 젤다도 우연히 거기 휘말려들어서 엘라이자를 돕게 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도와가지고 괴물을 구출하죠. 그래서 엘라이자의 집 욕조에 그 좁은 데서 괴물이 잠깐 이렇게 뭐랄까 임시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자일스랑도 친해지고 엘라이자와 더욱 깊은 사랑하는 관계로 발전을 하게 되죠. 그래서 굉장히 이 영화에서 인상적인 몇 개 장면들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엘라이자는 뭐 영원히 욕조에 얘를 데리고 살 수는 없으니까 비가 오는 날 댐에다가 방류를 하려고 결심을 하는데 방류 아니에요? 방생을 하려고 하는데 방생을 해주려고 하는데 근데 이 정이 들고 또 이제 사랑하는 사이니까. 사랑하는 사이고 자기는 이제 벙어리라서 늘 이해받지 못하는 느낌이었는데 자기가 말을 할 수 없는 거에 전혀 이제 개의치 않아 하는 상대를 만난 거니까 너무 아쉬워하는 하루하루를 보내죠. 그러다가 이제 스트릭랜드는 이 괴물을 어쨌든 처리해야 되는 게 자기의 임무니까 이 평소에 의심하던 호프스테더 박사를 막 미행을 해가지고 그 사람이 스파인 걸 알고 그 사람도 죽이고 또 그 엘라이자의 계획을 알아내기 위해서 젤단의 집에도 찾아가서 협박을 하고 엘라이자와 괴물이 있는 댐에 우여곡절 끝에 도착을 하게 되죠. 근데 이제 스트릭랜드가 막 총을 쏴가지고 괴물도 쏘고 엘라이자도 쏘고 그랬는데 괴물은 이제 신비한 능력이 있는 아마존의 신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막 자일스 머리도 나게 해주고 이랬는데 회복 능력이 되게 좋은 거죠. 그래서 자기가 총을 맞은 그 상처가 금방 회복이 되면서 다시 힘을 찾고 스트릭랜드의 목에 깊은 상처를 내서 이제 스트릭랜드의 목숨을 끊죠. 그리고 총에 맞은 엘라이자를 안고 이제 물속으로 들어가서 엘라이자를 이렇게 좀 쓰다듬었더니 또 그 치유의 힘이 발휘가 돼서 엘라이자 목에 있던 상처가 아가미로 변신하면서 엘라이자가 물속에서도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프닝에서 들었던 자일스 게이 아저씨의 나레이션이 다시 나오면서 시를 한 편을 읽으면서 영화가 끝이 나죠. 되게 활기찬 척 하시네요. 활기찬데? 저 엄청 활기찬데? 그런가요? 제가 안 돼요 지금? 저 지금 되게 어색해요. 그래서 진짜 변신이라고 할 때 깜짝 놀랐네. 아니, 변신 좀 드라마틱하게 해줘야 될 것 같아서 그 엘라이자의 경우에 풀네임이 성이 에스포지토인데 그 영화에도 잠깐 설명이 나오지만 이탈리아에서 흔히 이제 버려진 아이나 고아들을 성을 모르는 아이들을 이제 에스포지토라는 성을 붙여서 불렀다고 해요. 셀리 호킨스도 버려진 고아였고 말도 못하고 뭐 과거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알 수 없지만 어릴 때부터 굉장히 조용하고 외로운 삶을 살았던 것 같은 그런 캐릭터죠. 뭐 사소한 얘기부터 약간 과식부터 얘기하자면은 장피에르 주네가 델토로에게 이거 표절이다라고 시비를 걸었죠. 아 재미로요? 장난으로요? 아니요 진심으로. 그래요? 네. 그 장피에르 주네는 특정 장면을 특히나 트집을 잡았는데 쉐이프 오브 워터에서 그 셀리 호킨스와 잘스? 그 리처드 친구 젠킨스가 연기한 리처드 젠킨스가 연기한 잘스가 그 소파에 앉아서 TV를 보면서 탭댄스 비스무리한 춤추는 장면을 자기네 영화인 델리카트 쓴 사람들에서 그 두 남녀가 침대 위에서 삐걱삐걱거리면서 두리번거리면서 이게 안무처럼 보이거든요. 그 장면을 표절했다라고 시비를 걸었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오버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그거 보면서 라라랜드도 생각났는데. 그쵸, 라라랜드도 생각나죠. 근데 뭐 라라랜드랑은 명확하게 다른 게 텔레비전의 유무인데. 아, 그쵸. 예, 예. 근데 앉아서 탭댄스를 추고 그 탭댄스가 뭔가 약간 어색하다는 점에서 두 개가 되게 비슷하게 느껴졌어요, 저는. 뭐 저는 뭐 무리라고 생각하는데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의 색깔 자체가 장베르준의 델리 카튼슨 사람들과 굉장히 유사한 점은 사실이에요. 델리 카튼슨 사람들도 굉장히 습기차고 비 내리는 이야기고 충분히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다고는 생각을 해요. 여기에 대해서 델토로는 우리 모두 테리 길리엄에게 빚지고 있다라는 말로 응수했고요. 되게 드루뭉술하네. 아니요, 참고하지 않았다고 얘기했어요. 아, 장베르준의 그래요? 아. 영화를 참고하지 않았고, 우리 모두 테리 길리엄에게 빚진 거다. 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요. 장베르준애가 좋은 작품을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아멜리에나 델리 같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좋은 작품인데 최근에 좀 소식이 뜸하신 것 같고요. 분발하셔야겠네요. 네. 저는 이 영화 보면서 네. 진짜 온갖 종류의 녹색이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네. 이거야말로 50가지의 그림자가 영어 제목이 50 Shades of Grey인데 이거야말로 50 Shades of Green이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네. 사실 되게 잘한 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원래는 델토로가 이 영화를 전체를 흑백으로 찍고 싶었대요. 근데 예산 문제 때문에 그걸 포기하고 이제 한 장면만 흑백으로 한 건데 저는 그게 되게 잘한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네요. 왜냐면은 이 영화가 전체적으로 그린으로 메워지는 이야기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드네요. 지금 매 회마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미투 물결에서 이 영화 굉장히 사실 어울리는 영화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영화에는 큰 틀에서 액자식 구성으로 돼 있고 아주 전통적인 방식이죠. 이야기의 처음과 끝, 되게 감미로운 나레이션으로 수미상과 이야기의 처음과 끝에 나레이션이 나오고 그리고 이 나레이션에서 주인공인 셀리 호킨스를 프린세스라고 부르고 있죠. 다시 말하자면은 결국 저는 이 영화가 동화의 한 종류이고 그 현대의 동화로서 공주가 왕자를 구출해내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요. 얼핏 보면은 그런 점에서 미녀와 야수랑 비슷해 보일 수도 있지만 미녀와 야수와는 근본적으로 다르죠. 왜냐면 이게 훨씬 더 진보된 이야기고 아름다운 미녀가 저주에 걸린 왕자를 구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이 안에서는 다 부족한 점이 있는 사람들이고 뭐 부족하다기보다는 소수자라고 말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괴물 취급받는 소외된 자들이죠. 네, 사람들이고 그 사이에 연대도 이루어져 있고요. 뭐 아까 이 줄거리 얘기할 때 말씀하셨던 셀리 호킨스는 뭐 말 못하는 사람이고 역시나 괴물은 괴물이고 게이 노인, 네. 게이 노인, 흑인 여성, 네. 노동계급. 네, 이런 소수자들이 연대를 하는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실 이거는 조금 더 나간 거지만 호프스테더 박사도 사실 유태인이고 그런 면에서 미국에서도 어떻게 보면 소수자라고 할 수 있는데 또 러시아의 스파이이기도 하니까 러시아에서도 사실 유태인은 별로 환영받는 존재는 아니었으니까 네. 그런 면에서 이중적으로 되게 소외된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죠. 실제로 마지막에 양쪽 모두에게 버림받은 배신을 사람 당하기도 하죠. 이기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아까 괴물이라는 말에 대해서 약간 머뭇거렸었는데 그 이유는 이 영화의 나레이션이랑도 사실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이 나레이션이 이 이야기가 어떤 얘기냐고 얘기를 해줄 때 이것은 사랑과 상실 그리고 몬스터에 관한 이야기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몬스터가 누군가라는 질문을 여기서 던졌을 때 저는 여기서 이 나레이션이 지칭하는 몬스터는 마이클 셰넌? 그쵸. 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몬스터 뒤에 붙는 말이 Destroy All이라는 대사가 붙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 몬스터는 정확하게 우리가 부르는 괴물을 지칭하고 있지 않아요. 이 나레이션에서. 그래서 진정한 몬스터는 마이클 셰넌 혹은 증오 혹은 냉전 같은 점을 지칭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까 그 괴물이라고 부르는 걸 제가 약간 머뭇거렸던 거고요. 이왕 마이클 셰넌 얘기를 스트릭랜드 이름이 너무 기니까 마이클 셰넌. 네. 마이클 셰넌 얘기가 나왔으니까 보는데 저는 사실 이 마이클 셰넌 캐릭터가 약간 불쌍한 캐릭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캐릭터가 너무 아쉬워요. 마이클 셰넌이 아쉬워요. 좋은 배우니까. 어떤 의미죠?
저는 캐릭터가 굉장히 뭐 이게 어떻게 오화에 어울리게 좀 심플하게 만든 거라는 점은 인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1차원적이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 이 사람은 권력에 대한 욕망과 뭐 그거에서 오는 불안감으로 작동하는 사람인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 그 자기보다 못하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을 짓밟고 그런 사람인데 그런 면이 굉장히 잘 드러나는데 너무 많이 반복되는 느낌이라서 사실 보는 동안 이제 이 마이클 셰넌 캐릭터가 나올 때마다 좀씩 지루해지는 느낌이 저는 들었거든요. 저는 그 이야기는 마이클 셰넌에게만 적용되는 건 또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 영화에서는. 모든 캐릭터들이? 네, 모든 캐릭터들이 사실 매우 단순한 캐릭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긴 하죠. 네네. 그 이유는 저는 기본적으로 이 이야기가 동화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이해가 가고 또 델토로의 그 천진함을 보면은 이해는 가는데 저는 이 영화가 사실 되게 굉장한 영화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제 취향이 아니라고는 여러 번 말했던 것 같아요. 이 팟캐스트에서. 그래서 제가 왜 이게 제 취향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좀 해봤는데 가장 큰 이유는 이 주인공인 셀리 호킨스가 너무나 완벽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이 영화를 싫어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저런 사람을 받아들일 수가 없거든요. 저렇게 완벽한 사람. 두려움이 1도 없어요. 그렇죠. 이 여자는 망설임이 없고 너무나 강하고 단단한 사람이에요. 그녀는 뭐 이별의 순간이나 이런 경우에 안타까움을 느끼고 슬픔을 느끼지만 이거는 뭐 인간으로서 겪는 감정의 문제고 내가 어떤 일을 해내야 한다라고 생각했을 때 주저함이나 머뭇거림 같은 걸 찾아볼 수 없는 너무나 완벽한 사람이에요. 어쩌면은 정말 신 같은 사람인 것 같아요. 저는 그 능력의 범위를 제외하고 나서 그 사람의 옳고듬과 올바름을 생각한다면요. 저는 언제나 이렇게 결연하게 상황에 맞서는 완벽한 사람에게 너무나 저는 그런 사람을 받아들일 수 없어요. 저는 항상 그런 것 같아요. 부족한 인간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완벽한 인간에게 저희가 마음을 주는 경우는 없는 것 같아요. 그 점이 제가 이 영화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점이 아닐까? 내가 이 영화를 좋아하지 않는 이유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이유는 배경에서도 마치 이 인물이랑 마찬가지예요. 이 영화는 너무나 습기로 가득 차 있는 적셔져 있는 영화예요. 저는 자주 말하지만 황량한 게 좋아요. 이 영화의 습도가 취향이 아니셨구나. 영화 비옥하잖아요. 영화 너무 비옥하고 습하고 저는 사막 같은 데서 영화 좀 찍었으면 좋겠고요. 아마 나뭇잎 하나도 없고 막 그런 거. 아마 그런 이유 때문에 제가 이 영화를 좋아하지 않는 게 아닐까. 그 셰넌 얘기를 하시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사실 뭐 이게 우화나 동화라고 했을 때 이해가 가는 부분이긴 하지만 저는 좀 캐릭터들이 쉽게 구분 지을 수 없게끔 돼 있는 영화들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 영화는 사실 좀 너무 직선적이라서 그런 게 많이 보는 내내 좀 아쉬웠던 것 같고 그게 이제 결국에는 저의 개인적인 지루함으로 이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마이클 셰넌만 얘기했지만 옥타비아 스펜서 같은 경우도 이 너무나 많이까지는 아니지만 요즘 이제 한창 100번쯤 한 연기를 하고 있죠. 그렇죠. 헬프나 히든 피겨스에서 봤던 역할이랑 이름만 봤잖아요. 다르지. 히든 피겨스 봤어요. 비행기에서 봤어요. 봤고 헬프도 봤죠. 근데 거기서 하는 역할이랑 거의 다름이 없고 이제 옥타비아 스펜서와 양대산맥을 이룬 비올라 데이비스 하면 비올라 데이비스 약간 좀 더 드라마틱하고 멜로드라마적인 연기를 한다면 옥타비아 스펜서는 약간 재미를 불어넣으면서 좀 뭐랄까 세시한 그런 흑인 여성 그런 역할을 자꾸 하는데 그것도 조금 저는 아쉽더라고요. 근데 사실 옥타비아 스펜서는 델토로랑 연기를 너무 하고 싶어서 델토로가 시키면 책상 연기도 하겠다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인터뷰에서. 그래서 근데 그들의 관계는 정말 좋아 보이긴 해요. 시상식에서 보이는 그 이 델토로 상을 받을 때 이 분들의 눈이 촉촉해요. 그냥 함께 고생한 그런 건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그래도 셀리 호킨스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없을 것 같은 인물이지만 실제 생활에서 어쨌든 뭔가 이런 외부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모자란 부분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뭐 장애가 있고 또 뭐 청소부고 그런 사람인 친구도 별로 없고 그런 사람인데 2명이면 충분하지. 그렇긴 해요. 괴물을 만나서 이제 제가 특히 그러니까 이 캐릭터의 약간의 다른 레이어가 하나라고 생각했는데 다른 레이어가 보였다고 생각한 부분들이 이제 그 괴물과 사랑을 나누기 전에 이제 자려고 눕다가 다시 앉아가지고 이렇게 빛이 들어오는 창문을 보면서 씩 웃는데 그 클로즈업이 나오는데 그런 연기들에서 캐릭터 자체는 어쩌면 되게 하나의 단순한 캐릭터지만 연기로서 어쨌든 그 약간 층위를 만들어주는 그런 게 좀 있어서 셀리 호킨스가 연기한 그 엘라이자는 그런 생각이 안 들었는데 또한 그것은 이 여자가 어쨌든 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나오는 다양한 표정들이기도 한 것 같아요. 맞아요. 뭐 그런 뭐 또 이제 그 가장 영화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장면 중 하나가 화장실에 물을 막 채워가지고 그 밑에 지하에 있는 영화관에 물이 막 떨어지니까 옆집에 전화가 간 거죠. 그래서 이제 게이 아저씨가 내가 해결할게라고 이제 문을 열었는데 그때 이제 그 셀리 호킨스가 전혀 당황하지 않고 그 약간 되게 당당한 얼굴로 그 이웃을 바라보는데 저는 당당하다기보다도 되게 신기한 표정을 지어요. 맞아요. 뭔가 되게 뭐라고 표현할지 잘 모르겠어요. 섹시하기도 하고 근데 그거에 다가 아니라 말씀하신 것도 당당하기도 하고 그리고 근데 자일스가 그 장면을 보고 그림을 그리죠. 그리잖아요. 그건 또 약간 슬퍼 보이기도 해요. 어떤 면에서 되게 재밌어요. 근데 그 표정이 셀리 호킨스의 평소 표정이랑 더 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시상식이나 이런 데 걸어 다닐 때. 그래서 사실은 표현을 굉장히 억제하고 있다는 생각을 전 좀 했어요. 아마 어쩌면은 이거는 이 사람이 뮤트라 가지고 말로 표현을 못하고 살아야 되는데 너무 다 표현하고 살면은 이 캐릭터가 그런 점이 좀 지워질까 봐인지 모르겠는데 셀리 호킨스 자체가 표정이 굉장히 풍부한 사람이에요. 맞아요. 네, 그래서 오히려 이 영화에서는 굉장히 그 부분을 좀 억제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튼 그래서 저는 이제 엘라이자의 캐릭터를 제외하고는 조금 너무 다 정해진 설로만을 따라가는 그런 캐릭터들이라 아쉬웠다. 뭐 그런 생각이 조금 들었고 이야기나 캐릭터에서 약간 아쉬운 거는 사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람들이 지금 여기서 연대를 하는 사람들이 다 소외된 사람들인데 어떻게 보면 약간 그런 사람들만의 어벤져스 같이 이제 구출 작전을 세우는 거나 이런 걸 봐도 그렇고 괴물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런 소외된 사람들 벙어리, 고아, 흑인, 뭐 여성, 게이 뭐 이런 모든 존재들을 다 상징하는 하나의 맞아요. 것이자 그 사람들이 다 합쳤을 때 어쨌든 그 안에 내재해 있는 전복할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을 실제로 가지고 있는 그런 괴물의 뭐 체현한 존재가 되는 건데 저는 약간 영화를 이렇게 읽으면 다 말이 되고 동화나 우화로서도 잘 기능하지만 그게 되게 단순해서 아까도 캐릭터랑 비슷한 맥락인데 좀 너무 단순해서 지루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렇게 읽지 않기가 힘든 게 실제로 그런 영화 속에서 그런 암시를 너무 많이 넣어요. 예를 들면 이 영화에서 삼중의 뭐랄까 차별? 갈등? 이런 거를 다루는데 제일 크게 나오는 게 인종차별이고 또 하나가 이제 여성이나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이고 또 하나가 계급 갈등이나 약간 중산층과 어쨌든 노동계층의 갈등 같은 건데 청소하는 사람은 CD 뭐 걸이라고 부르는 CD 레이디라고 부르는 그렇게 얘기 부르죠. 그런 것들이 계속 대사나 아니면은 TV 화면을 통해서 계속 반복되니까 오히려 이 하나의 해석에만 갇히게 돼서 좀 영화를 보는 도중에 저는 약간 딴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특히 뭐 저는 인종차별 같은 경우는 괴물이랑도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젤다라는 캐릭터와 스트릭랜드의 갈등을 통해서 제일 사실 많이 직접적으로 얘기가 되죠. 뭐 젤다가 외동딸이라고 하니까 니네들한테는 그 안 흔한 일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흑인들이 뭐 되게 다산을 한다든지 이런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뭐 신이 인간처럼 생겼을 거란 얘기를 하면서 스트릭랜드가 흑인 젤다 너보다는 나처럼 생겼겠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든지 그러고 실제로 그 재밌는 건 스트릭랜드가 손가락 잘려가지고 다시 붙이는데 이게 잘 안 붙잖아요. 그래서 냄새가 엄청 나고 막 이게 까맣고 흑인처럼 손가락이 까맣게 변하니까 그걸 못 참아 하고 결국은 아예 뜯어내 버리는 히스테리를 부리는데 뭐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인종차별이라는 하나의 주제로 포인트 이렇게 화살을 계속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괴물에 대해서도 이걸 뭐 그것이라고 지칭한다든지 띵이라고 하죠. 띵이라고 지칭을 한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하면서 되게 흑인들이 겪었던 인종차별과 유사하게 타자화하는 그런 언어를 쓰면서 두 개를 계속 겹치고 있는데 재미있기도 하지만 사실 좀 어떻게 보면 되게 오래된 수법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들도 또 더 넣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고 저는 그러한 점에서 이 이야기가 의외로 예외적인 부분은 스트링랜드라는 캐릭터라고 사실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이 이야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셀류킨스가 워낙 강해가지고 스트링랜드가 한 번도 이기지 못하는 게임을 하는 게임이에요. 그렇긴 이야기예요. 왜냐면은 보통 미투 하니까 또 생각나네. 성희롱을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잖아. 그쵸. 그러니까 이 스트링랜드라는 캐릭터는 단 하나 얘기. 실패만 하는. 네, 맞아요. 이 이야기의 유일하게 예외적인 점은 스트링랜드라는 캐릭터가 시작부터 손가락부터 자르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스트링랜드의 그 불안함과 그 야비함과 그런 것들은 자기가 소수자로 떨어질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짙게 깔려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말씀하셨다시피 손가락도 검게 변하고 혹은 손가락이 없어지더라도 이미 그거는 일종의 장애로서 소수자가 되는 과정인 거죠. 그 괴물 같은 경우에는 고문을 받긴 하지만 항상 당당하고 셀류키스도 그 상황에서 언제나 당당한 사람들이고 오히려 정말 권위에 벌벌 떨고 있는 거는 스트링랜드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 자기 상사 오면은 벌벌 떨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 수많은 난간을 헤치고 댐까지 가는 그 이유 하나가 자기는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거를 수행해야 된다라는 거가 가장 큰 동기로 등장을 하죠. 그래서 이 남자가 이 이야기에서 전체에서 가장 약한 사람인 거예요. 그 화장실에서 손 씻는 장면에서 너무 더러워. 그 위크니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맞아요. 그 전혀 말도 안 되는 그 남자는 소변을 볼 때 손을 한 번만 씻는데 소변을 보기 전에 씻거나 보고 나서 씻는데 언제 씻느냐가 그 남자의 약함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한다고.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자기는 소변을 보기 전에만 씻는 거예요. 그리고 소변을 보고 안 씻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사탕을 먹죠. 짱인 것 같아. 그쵸. 그 약함에 대한 컴플렉스나 두려움이 분명히 존재하는 사람인 것 같고. 심지어 이 스트링랜드가 그 읽고 있는 책의 제목이 긍정적인 사고의 힘 뭐 이딴 거 읽고 있어요. 자기계발서 같은 거. 그런 사람인 거죠. 이 스트링랜드는 너무나 맞아요. 이 영화 안에서 가장 지위로서 위에 있지만 사실은 최약자 마인드는 가장 약한 사람인 거죠. 그거랑 연결되는 게 그건 것 같아요. 부인이랑 섹스를 할 때도 부인이 소리를 못 내게 입을 틀어막잖아요. 그리고 이제 청소부한테 엘라이자한테 처음에 좀 끌리잖아요. 성희롱을 하려고 하고. 근데 그것도 엘라이자가 사실 말을 못하는 거랑 연결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완벽한 권력을 갖고 있고 상대는 목소리가 박탈된 그런 사람일 때 자기가 만족을 느끼는 타입인 거죠. 근데 저는 여기서 좀 재밌었던 거는 엘라이자와 괴물의 연결고리가 또 그 목소리가 박탈되어 있다는 점이잖아요. 네. 근데 그 박탈 때문에 영화적으로는 그게 힘이 되죠. 힘이 되고 또 자기들의 힘뿐만이 아니라 자일스나 젤다가
엘라이자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역할이 되잖아요. 그래서 대사가 진짜 많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그래서 대부분은 아니고 뭐 반 정도는 자막으로 이제 그 엘라이자의 수화가 자막으로 이렇게 나오면 반 정도는 이제 옆에서 젤다나 자일스가 통역을 해주면서 맞아요. 이제 목소리가 나오는데 그래서 실제로 어쨌든 성소수자나 흑인들에게 목소리를 더 많이 주는 기회를 영화 속에서 만들어내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동시에 들어서 그들의 재밌더라고요. 부족함이 연대의 하나의 부족함이 오히려 연대의 수단으로서 강해진다는 느낌도 드는 것 같아요. 맞아요. 상대가 또 없으면 안 되니까 그런 면에서. 그리고 그 인종차별 다음으로 그 여성이나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 같은 것도 상당히 많이 다뤄지는데 조금 주변 인물이지만 젤다의 남편 같은 캐릭터도 굉장히 가부장적이고 집에서 손 하나 까딱 안 하는 문도 안 열어주고 요리도 안 하고 청소도 소파에 안 앉아서 하고 TV만 보고 있는. 그리고 남자 스트릭랜드가 와서 막 협박하는데 쫄아가지고 막 정보나 누설하고 되게 못난 남자잖아요. 네. 그런 거에 대비해서 젤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친구를 위하고 의리가 있고 또 용기도 있고 마음이 착하고 뭐 그런 인물로 그려지는 그런 언급도 있고 저는 재밌었던 게 그 아까 화장실 씬 얘기하시는데 그 스트릭랜드 들어오기 전에 젤다랑 둘이서 청소를 하잖아요 엘라이자가 젤다가 막 아니 소변을 어떻게 보길래 바닥에도 다 소변이고 천장에도 튄다고 그러면서 막 되게 그 남자들의 생리 활동에 대해서 굉장히 막 농담을 하는데 저는 그 장면이 되게 통쾌하더라고요. 사실은 저는 알 수 없으나 현실은 알 수 없으나 그리고 사실 근데 어떻게 뭐- 보면 되게 풍자죠. 남자들이 진짜 여기저기 싸질러 놓은 그 소변을 이제 노동자 여성인 젤다와 엘라이자가 투덜거리면서 치우는 거죠. 근데 손 안 씻는 사람 생각보다 여자 화장실도 많이 보지 않아요?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많이 봐요. 아니 뭐 손을 안 씻는 건 여성 남성의 차이가 없지만 저는 근데 근데 좀 손 좀 씻었으면 좋겠고요. 맞아. 왜냐면은 그 예전에 TV에도 캠페인 같은 것도 하지 않았나요? 아니 근데 저는 진짜 다 괜찮은데 내가 그 손잡이를 다시 잡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내가 그 손잡이를 잡은 다음에 방법이 없잖아. 나가려면 열어야 되는데 내가 다른 사람이 열어줄 때까지 기다릴 수도 없고 뒤에 이렇게 서 있다가 잠시만요 하면서 얌체처럼 따라 나가. 맞아, 손 좀 씻어야 되고. 그리고 뭐 이제 가장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부분은 게이에 대한 차별. 뭐 거기에 이제 흑인 차별도 나오는데 자일스가 좋아했던 그 파이 가게 사장 같은 경우에 되게 자일스한테 잘해주고 그러는 것처럼 보이다가 자일스가 자기에게 이성적으로라는 단어가 문제가 있구나. 성적으로 관심이 있다. 로맨틱하게 관심이 있다는 걸 알고 나니까 당장 나가라고 다시 돌아오지 말라고 다시 돌아오라고는 하죠. 뭐 다시 돌아오라고 하나요? 그 흑인들이 자리에 앉으려고 하니까 테이크아웃만 된다고 그러면서 그래서 그 불쾌해서 손님들이 나가니까 꼭 다시 와 이렇게 인사를 해요. 그래서 이제 자일스가 그걸 보고 그렇게까지 말할 필요는 없지 않냐 이랬더니 너도 가야 될 것 같아. 여기는 가족 식당이고 내 손 잡고 이러면 안 돼 이러면서 약간 경멸하듯이 얘기를 하죠. 뭐 그런 부분들에서도 여러 종류의 차별을 번잡스럽게 많이 다루고 있다. 소소한 포인트 중에 재밌는 게 많아요. 사실은 그 녹색이랑 생각하면은 그 케이크도 녹색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되게 먹으면은 혀가 기묘하죠. 녹색으로 변하고 그게 사실은 근데 또 신체의 변화 같은 걸 암시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마치. 그리고 그 자일스가 작업하는 광고 이미지도 그 젤리 같은 거를 녹색으로 바꾸라고 되게 기괴한 이미지인데 사실 네. 그러면서 이 영화는 그 코멘트를 하기를 그 녹색이 미래의 색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사실 그게 조금 이중적인 게 실제로 미래의 색이고 실제로 우리가 뭐 자연이나 좀 뭐 자연이라기보단 물의 색이라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환경에 대해서 얘기할 때 녹색을 가장 많이 떠올리는데 이 자일스가 작업하는 그 광고는 사실 어떤 특정한 중산층의 이미지를 홍보하는 그런 이미지를 이제 계속해서 쌓아나가는 도구 중에 하나인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사실 거기에 녹색이 사용된다는 게 그게 단순히 이제 미래의 색이라는 이유만으로 쓴다는 게 되게 재밌는 것 같기도 하고 막 거기에서 이제
가족을 더 행복하게 보이게 해라 이런 약간 억지 행복 같은 걸 만들어내고 근데 그 가족이 고스란히 이제 스트릭랜드의 그 교회에 살고 있는 핵가족과도 매칭이 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스트릭랜드가 누리는 삶의 방식 같은 것들을 보면 그 당시에 미국 대중문화를 통해서 엄청나게 선전이 됐던 중산층의 이미지 그런 것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고 특히나 그걸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게 차인데 차조차도 이제 물의 맞아요. 빛깔을 띠면서 이 색이 요즘 잘 녹색이죠. 나간다고. 그래서 그린이네 했더니 틸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그게 또 캐딜락이고 으마으마하죠. 으마으마한 차인데 바로 박살내죠. 그럼, 자일스가 운전 미숙으로 급해서 심약하시니까 너무 놀래가지고 얼마나 바쁜데 지금. 그리고 도망가는데 그쵸. 그런 재미있는 아까 그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러브리스의 마지막 장면에 러시아 트랙수트랑 비슷한 느낌인 게 너무 이게 대놓고 얘기하니까 좀 개그 요소처럼 느껴지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보는 재미가 있달까? 그런 것도 좀 있긴 해요. 네. 저는 이제 더 얘기하고 싶은 거는 결국 우리가 지금 녹색을 얘기했는데 이 영화가 계속해서 녹색으로 화면을 채우고 있고 결국엔 이 영화의 시작과 끝이 물 안에서 시작했듯이 결국은 물이 차오르거나 혹은 이미 물속에서 진행되는 영화다. 그런 인상을 주는 영화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영화는 시작과 끝이 수중 장면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카메라가 그래서 한시도 가만히 있는 경우가 없어요. 카메라를 살펴보면은 물론 이제 제가 보니까 타이탄 클로즈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살짝 뭐 떨리는 정도만 있고 큰 이동을 하지 않는 모습도 있었지만 심지어 클로즈업조차도 카메라가 계속 움직여요. 대부분의 클로즈업에서. 그래서 마치 물속을 떠다니는 것 같은 부유하는 카메라고 이것은 일반적인 카메라들이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발리샷이라든지 이런 거야 당연히 카메라 자체가 움직이니까 다르지만 보통 클로즈업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의 축 자체가 이동하는 경우는 많지 않거든요. 보이는 각도를 살짝 변화시키면서 움직임을 만드는 게 아무래도 더 쉬우니까 더 편하니까. 근데 이 영화에서는 클로즈업에서조차도 축이 움직이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굉장히 정말 떠다니는 카메라로서 이 공간이 이미 물속으로 가득 차 있는 공간임을 얘기하고 있는 카메라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면에서는 조명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영화에서 가장 볼 수 있는 조명은 말씀하신 색깔도 있고 그리고 색깔뿐만 아니라 물에 반사되어서 일렁이는 그림자를 표현한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리고 또 밖에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빛 같은 경우를 생각을 해도 이 엘라이자의 집이 영화관 위에 있잖아요. 그래서 방음도 잘 안 돼요. 네, 스크린으로 에서 들어오는 빛 같은 것도 이게 이 빛은 일정한 빛이 아니잖아요. 계속 화면이 바뀌면서 바뀌는 빛이 있잖아요. 물처럼 마치 물에서 움직이는 빛처럼 일렁이는 빛들인 거죠. 그런 면에서 이 영화의 시각적인 기본적인 컨셉을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 안은 이미 물속이다. 그리고 그걸 가장 시각적으로 잘 보여주는 거는 감정적인 클라이막스에서 이 일라이자와 괴물이 화장실에서 물을 가득 이 공간을 채우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영화의 제목이 결국에는 쉐이프 오브 워터잖아요. 저는 쉐이프 오브 워터라는 영화 제목을 생각한다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물에 그래서 형태가 있나? 라는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저는 결국에는 물이라는 건 형태가 없고 제약이 있을 때만 형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그 제약이라는 게 이런 소수자들을 가두는 편견 같은 것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근데 실제로 물이란 형태가 없기 때문에 그 제약을 깬 순간 사방으로 퍼지는 게 물의 속성이잖아요. 어딘가에 스미고 나아가서는 이 영화에 계속 나오는 비 같은 것들을 생각하면은 계속해서 순환되는 이미지들도 있고 그런 걸 생각해 보면은 결국에는 이 영화에서의 그 쉐이프는 실제로는 어떠한 특정한 형태에 대해서 얘기한다기보다는 사방으로 퍼져나가는 이미지에 가까운 것 같아요. 이 공간을 채우는 것들 그리고 이들이 나누는 연대들 이런 것들이 계속 사방으로 퍼지는 이미지가 생각이 나거든요. 이 지금 하신 말씀이 그 클로징 나레이션에서 자일스가 읽는 시의 내용이랑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시에서 나레이션 되는 장면은 그 괴물과 엘라이자가 물 속에 있고 그냥 화면이 다 이제 물 속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근데 시의 내용은 당신의 형태를 파악할 수 없다, 볼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당신은 내 주변을 다 감싸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너의 존재가 내 눈을 다 채우고 너는 어디에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쵸, 그래서 마치 에브리웨어라고. 우리가 비모와 버블의 러브 스토리를 보고 했던 그런 얘기 같은 건데 그게 진짜 그래서 쉐이프 오브 워터구나라는 생각이 마지막에 들더라고요. 저도. 그리고 물 같은 경우에 특별히 정해진 형태가 없다는 점에서 아까 하신 말씀이랑 연결이 되는데 버스 유리창에 빗방울이 막 이렇게 떨어지는 장면이 되게 여러 번 등장하는데 그 중에 이제 클로즈업해서 빗방울들이 따라가잖아요. 막 그 빗방울들이 막 왈츠를 추면서 이제 막 합쳐졌다가 커졌다가 다시 또 막 흐르고 막 이러는 장면이 나오는데 마치 춤추는 것 같죠. 물방울 둘이 서로를. 되게 아름답기도 하고 그게 이 영화에서 그리고 있는 관계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연대의 이미지도 되고 또 물이 그만큼 자유롭게 흐르는 거를 상징한다는 점에서 되게 효과적인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물의 형태는 또 어떤 점에서 보면은 고체처럼 안정적이지 않고 오히려 불안정하다는 점에서 자유로운 거기 때문에 이 인물들의 속성이랑도 왠지 잘 맞는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저는 물에 대한 특징을 생각했을 때 이 영화가 스크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물이라는 것은 어쨌든 간에 표면에 반사가 있는 것이고 그러한 반사는 결국에는 영화의 속성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 일라이자가 오르페움이라는 극장 위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고 실제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방음이 잘 안 돼서 영화관의 소리가 새어 들어오고 그리고 영화관의 그 빛이 이 일라이자의 방으로 새어 들어오기도 하고요. 결국에는 간판빛 같은 것도 창문을 통해서 네. 간판이 또 옛날 극장들이 화려하잖아요. 네네네. 그러한 점을 생각해 보면은 이 영화는 생각보다 그 스크린에 대해서 많은 말을 하고 있는데 가장 먼저 이 생각을 했던 점은 저는 일라이자가 영화 티켓을 공짜로 받는다는 거였어요. 보러 갈까요? 저는 그 티켓이 그 괴물로의 초대장이었다고 사실 생각해요. 개수 영화. 개수 영화 아니에요? 개수 영화 맞아요. 고질라 같은 거죠. 고질라 전 제 추천작은 고질라고요. 그렇구나. 이렇게 미리 까시고. 그래서 이 영화의 이야기를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은 이 괴물이 처음 등장할 때 오는 그 관 사이즈보다 조금 큰 동그란 곳에 유리창이 곳곳에 있잖아요. 저는 그걸 보거나 아니면은 이 수조의 디자인 같은 걸 봤을 때도 약간 억지로 좀 그걸 참고했을 것 같지 않지만 억지로 짜맞추자면은 백남준의 미디어 아트 같은 게 좀 사실 생각이 났어요. 제가 그렇게 느낀 이유는 그 유리 하나하나가 굉장히 브라운관과 닮아있기 때문인데요. 특히나 인상적인 장면은 엘라이자가 이 괴물을 처음 만나는 장면에서 그들이 어떻게 서로를 느끼냐 하면은 이 일라이자가 그 유리창에 손을 살짝 대니까 괴물이 그 유리창을 탕 하고 친단 말이죠. 그것이 이 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스크린을 통해서 이 둘이 서로를 만나는 건데 이 장면이 저는 굉장히 의미심장하다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이 영화에서 손은 언제나 항상 중요한 역할과 서로 연결되는 둘을 서로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이 첫 번째 만남이 아니라 괴물의 전신을 처음 보게 되는 장면에서도 이렇게 유리창에 손을 가져다 대면서 둘이 서로 교감을 나누는 장면이 보이고 그 외에도 이 둘이 서로 대화를 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 둘의 관계를 표현함에 있어서 누가 누구에게 손을 대고 손을 얹고 하는 걸로 이 둘 사이의 관계를 진전시키기도 하고요. 혹은 이 괴물이 이 잘스가 자는 사이에 도망갔을 때 그 괴물의 피 묻은 손바닥을 통해서 이 일라이자가 그 괴물을 찾아가기도 하고요.
무엇보다도 영화관에 손님이 하나도 없는데 거기에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무엇보다도 이 손짓이 의미심장한 것은 이 영화가 저는 내 화면과 외 화면의 관계를 좀 다루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인데 첫 번째로는 이 영화에서 일라이자가 보고 있는 TV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 TV를 처음 보여줄 때는 가장 선명하게 일라이자의 반사된 모습을 그 TV 안에 담고 있어요. 그래서 마치 일라이자가 TV 안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고, 또한 다른 한편으로는 TV에 그 괴물이 마치 손으로 텅 쳤을 때처럼 괴물의 손바닥 자국처럼 보이는 얼룩이 TV에 남아 있어요. 그런데 그게 둘 다 굉장히 초반에 이 티켓을 받으면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죠. 근데 사실은 영화라는 게 내 화면과 외 화면의 관계가 영화라는 스크린이 가지고 있는 굉장한 특징이기도 하거든요. 왜냐면은 프레임이라는 것은, 영화에서 프레임이라는 거는 언제나 뭐 미술 작품도 있고 책도 프레임이 있고 다 모든 예술 작품 프레임이 있지만, 영화가 다른 예술과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 중에 하나는 영화는 항상 외화면의 존재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영화를 봤을 때 영화는 계속해서 컷과 컷을 붙이면서 외화면의 세계를 계속해서 내 화면으로 끌어들이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죠. 편집을 통해서. 그래서 항상 자신의 공간을 확장시켜 가는 식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것을 계속해서 내 화면과 외 화면을 뒤집으면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일라이자의 공간과 괴물의 공간이 영화 티켓을 받으면서 그 두 공간이 하나로 합쳐지는, 그래서 그 물이 점점 차오르는 공간처럼 저는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극장이 아래에 있는데 물이 위로 차오르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괴물과 셀리오킨스가 사랑을 나누고 난 다음에는 그 우리가 아까 말했던 그 물방울들이 춤추는 장면 같은 것도 있잖아요. 저는 이 버스의 유리조차도 심지어 이 기레르모 델 토로의 쉐이프 오브 워터에서는 스크린에 대한 은유로 쓰이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생각을 가장 먼저 한 거는 셀리 호킨스가 첫 출근하는데 허밍을 하는 장면이었어요. 근데 그 허밍을 할 때 그녀가 행동하는 방식을 보면은 모자를 베개처럼 유리창에 얹고 귀를 갖다 대듯이 갖다 대요. 저는 근데 그 모자가 마치 무슨 그런 거 청진기 같은 것처럼 저는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장면에서 그녀가 허밍을 하기 시작하는데, 거기에 귀를 대는 순간 그녀가 이 영화에서 들려주고 있는 음악을 듣기라도 한 것처럼 그 노래를 따라서 허밍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또한 아까 방금 말하던 물방울 장면 같은 걸 생각해 보면은 그게 괴물과 관계를 갖고 난 다음이고, 그래서 영화 속 세계와 혹은 환상의 세계와 셀리 호킨스의 세계가 하나가 되고 난 다음에는 그녀가 그 물방울을 마치 마법을 부리듯이 가지고 놀고 있는 것처럼도 보인다는 거죠. 맞아요. 네, 그러한 점에서 저는 이 영화에서 그 물의 표면이 가지고 있는 그 반사됨을 마치 영화의 스크린처럼, 그리고 그 영화의 세계와 셀리 호킨스가 살고 있는 그 가상 세계 두 세계가 서로 교환이 일어나면서 하나의 세계로 합쳐지고 있는 거를 보여준다고 생각을 했고, 그런 점에서 이 물이 결국에는 퍼져나가듯이 이 세계를 어떻게 보면 소망의 세계에 가깝겠죠. 그 소망의 세계에 가까운 환상의 세계가 이 세계를 점점점 끊임없이 비가 몰아치고 물의 지표면을 상승함으로 인해서 이 세계를 뒤덮는 이야기처럼 이 영화는 보인다는 거죠. 맞아요. 저도 그런 생각을, 특히 이제 그 유리 같은 아파트에도 되게 큰 유리가 있고 거기에 항상 비가 내리고 물탱크 유리도 있고 뭐 버스 유리창도 있고 뭐 그런 것들을 보면 이게 영화라는 걸 끊임없이 의식하면서도 이 인물들에게 어떤 영화라는 세상을 주는 거잖아요. 그걸 마지막에는 화면 전체를 물로 채우면서 우리한테도 영화라는 거를 선물해주는 그런 식으로 연결이 된다는 느낌을 받았고, 또 하나는 TV 얘기를 아까 하셨는데 TV가 진짜 많이 나오잖아요. 네. 막 그 60년
네, 그 조그만한 TV에 막 그 프로그램 책자 같은 거 막 봐가면서 채널 막 이거 보자 막 이러면서 그런 장면도 나오는데 저는 재밌었던 게 괴물이 처음에 엘라이자 집에 구출되고 나서 엘라이자 출근하고 자이스가 이제 잠든 사이에 자이스 집으로 넘어가 보잖아요. 고양이 죽이기 전에. 근데 고양이 죽이기 전에 이제 TV를 처음으로 보는데 너무 그 약간 정신 놓은 표정을 하면서 이렇게 TV를 만지는데 약간 나의 어린 시절도 그랬을 것 같고 델토로도 이렇게 시작해서 여기에 이제 꿈을 키우게 된 게 아닐까 그런 생각도 좀 들고 그 괴물이 본인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물론 뭐 어떤 삶을 살았는지는 전 알 수 없지만 모르겠어요. 그 장면을 보면서 그때 그 델토로가 했던 수상소감이 좀 생각났었어요. 괴물이 자기를 구원했다는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약간 그런 느낌을 받았을 때 자유를 찾은 게 그런 영화 속의 환상의 세계가 아니었을까 뭐 그런 생각도 좀 들었고 그래서 저는 이 영화 보면서 좀 뜬금없긴 한데 휴고도 생각나더라고요. 마틴 스콜세지의 저는 뜬금없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요? 네. 그리고 사실 되게 동화적이란 면에서도 되게 닮아 있어요. 그러니까 휴고도 참 아쉬운 면이 많은 영화였는데 저한테는 어쨌든 그게 되게 나왔을 당시에 중로는 시네필들은 어쨌든 좋아할 영화다. 왜냐면 너무나 그 옛날 영화에 대한 레퍼런스도 많고 또 뭐 모르겠어요. 그런 영화에 대한 얘기니까 그거는 결국. 근데 아름다운 상상력과 재미있는 이야기와 이런 게 있지만 뭔가 아동틱한 그 단순함이 되게 유사하다는 느낌을 좀 받아가지고 휴고가 좀 생각이 났었어요. 뭐 약간 더 덧붙이자면은 심지어 이 괴물을 연구하는 연구소조차도 어떻게 보면 영화 그냥 스튜디오처럼 보여요. 이들이 보고 있는 거는 스크린과 음향 장비 같은 것들, 음향 장비 그 릴 돌아가는 필름 돌아가는 그런 것들이 보이고 뭐 다른 거 뭐 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리고 그 스트릭랜드가 네. 파놉티콘이시잖아요. 그쵸. 그래서 위에서 이렇게 애들 내려다보면서 일하는데 뒤에는 막 CCTV 화면 가득하고 CCTV도 사실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또 하나의 스크린이기도 하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이 영화가 가진 뭐랄까 리플렉션 그 반영적인 속성에 대해서 생각하자면은 제가 아마 그냥 팟캐스트 일부 같은 거에서 쉐이프 오브 워터 얘기를 할 때 잠깐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 괴물은 그런 면에서는 오히려 굉장히 모든 인물들에게서 보고 싶은 것이라기보다는 마치 거울처럼 일종의 미러링하는 괴물이다? 미러링하는 괴물처럼 보이기도 약간 한다는 메타몽 거죠. 같은 거죠. 그게 뭐죠? 포켓몬의 메타몽. 그게 뭐지? 메타몽은 이렇게 껌같이 생겼어요. 동글동글하게 생긴 플러피같이 그게 생겼는데 그 메타가 그 메타인가 보죠? 그 메타가 뭐예요? 근데 메타 걔는 영화, 다른 메타 언어 할 때 그건 잘 메타. 모르겠어요. 그리고 실제로 원작에서 이름이 메타몽인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한국 버전에서 메타몽인데 걔는 이제 다른 포켓몬처럼 변신할 수가 있어요. 네, 뭐 근데 그런 얘기예요. 네네. 왜냐면은 이 생각이 처음 들었던 거는 또 그 괴물과 셀류킨스가 만나는 첫 장면에서 들었던 것 같아요. 그 둘의 자세가 서로 굉장히 유사하고 마치 전신 거울을 보고 있는 장면처럼 저한테는 느껴졌거든요. 물론 그러한 점은 이 여자가 스스로를 괴물처럼 생각하고 있다. 물론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대사비스무리한 게 있잖아요. 뭐 어쨌든 나도 말을 못하고 걔도 말을 못하고 막 이러면서 뭐 그런 점 때문에 더 그런 나중에 그런 생각이 덧붙여졌는지 모르겠는데 이 괴물은 받는 대로 준다는 생각이 드는 괴물이거든요. 셀리 호킨스에게는 사랑을 받아서 사랑을 주고 전에 얘기했는데 고양이 으르렁대는 고양이 할 때는 혼쭐을 내주고 너무 혼쭐 내준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뭐 우정을 잘 사는 서로 우정을 주고 나누고 받고 헤어를 주죠. 헤어를. 그거는 이제 좀 다른 얘기고 그리고 스트링랜드 같은 경우한테는 또 폭력을 그대로 되돌려주는 인물이기도 하고요. 그러한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긴 해요. 사실 가는 말이고 오는 말도 곱고. 전 안 그래요. 네. 근데 막 이런 연구도 있지 않나요? 약간 그 주변 환경을 따라서 변화하게 되고 뭐 그런 거는 되게 흔한 이야기 아니에요? 뭐 그럴 수 있죠. 모르겠어요. 저는 저에게 따뜻한 사람에게 따뜻하게 대하고
아니면 저도 아니고 그런 타입이라서 제가 괴물 같은 존재일 수도 있겠네요. 생각해보니까. 아니 보통은 그렇죠.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관계가 이렇게까지 명확하게 그렇게 미러링하기 쉽지 않아요. 왜냐면은 사실 그래서 이 영화가 단순한 거기도 하거든요. 이 맞아요. 인물들의 관계가 왜냐면은 누군 좋아하는데 누군 싫어해야지 드라마가 생기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것도 사실 좀 의도가 돼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 처음 셀리 호킨스가 사랑을 나누려고 자려고 누웠다가 다시 일어나서 화장실에 들어갈 때 욕조에 앉아있던 괴물이 서 있잖아요. 그리고 셀리 호킨스도 이제 그 가운을 벗어가지고 되게 당당하게 뒷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면 서 있는데 그게 되게 거울 같았어요. 그 샤워 커튼이 사이에 있고 그리고 실제로는 그 화장실이란 공간 자체가 물론 그 괴물이 있기 전에는 그녀의 성적인 공간이었죠. 네. 그리고 셀리 호킨스가 그 괴물이 성게가 나오는 방식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것도 사실은 그럼 이게 굉장히 여성적인 성기인가? 라는 생각도 저는 사실 그걸 보면서 좀 했고요. 그렇게 생각해보면 셀리 호킨스는 사실은 이 영화에서 또 다른 여성적 성기라고 할 수 있는 구두에 대해서 굉장히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고 그 구두 색깔이 바뀌죠. 네네. 구두 심지어 끝까지 맨 마지막 장면에서 구두를 신고 헤엄을 치고 있죠. 한쪽은 벗겨져. 네, 한쪽이 벗겨져서 내려가고 있긴 하지만 왜냐면 다른 한쪽은 이제 괴물이 쓸데없는 얘기고 반사하는 이 괴물이 물의 표면의 이미지로서 또 거울 반사하는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이 어쨌든 든다는 얘기였고요. 제가 가장 크게 이 생각이 든 이유는 그 셀리 호킨스가 어쨌든 간에 그 욕조에서 자위하는 장면을 보면은 상당히 이 사람의 삶은 괜찮아 보인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맞아요. 네. 되게 만족하고 살아가는 사람이죠. 네. 만족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라서 사실 이 괴물이 그녀에게 뭔가 채워줘야 될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이 저는 약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결국에 저는 그래서 사실 좀 뜬금없긴 했었어요. 이 셀리 호킨스가 물론 당연히 친구가 됐으니까 괴물이 위기에 처하면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이지만 되게 소소한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그런 계획을 짜서 위조 카드를 만들고 이런 계획을 다 세워가지고 망설임 없이 그런 걸 한다는 것 자체가 저에겐 좀 뜬금없는 부분이긴 했었어요. 근데 저는 그게 결국에는 이 괴물이 셀리 호킨스에게는 셀리 호킨스였기 때문일 거라는 생각이 가장 강하게 드는 거죠. 그러고 보면 이 영화는 복제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복제의 선후를 굉장히 바꾸는 선택을 하고 있거든요. 그건 물론 실제로 그렇게 일어나기 때문이기도 한데 가장 많이 등장하는 복제는 잘스가 그리는 그림인데 첫 장면에서 잘스가 처음 등장하는 장면에서 잘스는 그 젤리를 말씀하신 젤리를 그리고 있는데 어떻게 그리고 있냐 하면은 사진을 보고 그 사진을 복제해서 그림으로 그 젤리를 그리고 있어요. 맞아요. 동시에 이 인물은 또 다시 사진으로 찍혀진 그림들에 의해서 억지로 대체되어지고 있는 게 이 잘스가 그린 그림들이기도 하고요. 그런 식으로 계속 안과 밖이 바뀌는 것처럼 원본과 복제된 것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패턴을 이 영화가 보여주고 있거든요. 뭐 또 다른 점에서는 이 잘스가 복제하는 것 중에 하나는 신분증이기도 하죠. 근데 그 신분증 복제하는 거 보면은 완벽하게 복제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저는 이 신분증 잉크에서도 굉장히 쉐이프 오브 워터스럽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잉크가 번짐으로 인해서 이 신분증이 가짜임이 밝혀지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것도 그냥 아까 했던 얘기의 부연인데 피도 그렇고 잉크도 그렇고 굳어있지 않은 네, 어떤 성질의 물로서의 성질을 사실 많이 또 보여주죠. 그런 장면들이 물이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 맞아요. 그리고 잘스가 직업을 잃게 되는 이야기를 하면서 사진보다는 못하대라고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영화에서 되게 아름답게 느끼는 잘스가 그린 그림들 같은 걸 보면 되게 사진이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이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장면도 사실 질감 같은 게 되게 그림 같고 그런 면에서는 재밌는 장치를 여기저기다가 많이 뿌려놓은 것 같아요.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영화관 있잖아요. 그 오르피엄 영화관. 네네. 실제로 촬영을 토론토에서 했는데 엘긴 시어터라는 곳에서 했대요. 근데 이 영화를 토론토 영화제에서 처음 상영할 때 상영한 곳이 엘긴 시어터였대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은 그 영화 속에서 보는 영화관 내부에 앉아서 이 영화를 보고 있었던 거죠. 그 재밌네요. 재밌네요. 그것도 이 영화와 미장합이. 어울리는 선택이네요. 그쵸. 네. 뭐 우연이었는지 부탁했는지는 알 수 제 없지만. 생각엔 굉장히 프로그래머의 선택이었던 감독의 선택이었던 의도적인 선택이었을 것 같네요. 네네. 아 그리고 그 자일스가 그리는 그림 중에 오드리 헵번 그림 있잖아요 방에. 근데 셀리 호킨스가 실제로 이 연기를 준비하면서 참고한 배우들이 되게 많은데 이제 뭐 무성 영화에 찰리 채플린이나 버스터 키튼 같은 그런 배우들 연기도 연구를 했지만 오드리 헵번 같은 그 역할, 오드리 헵번이 했던 역할들을 되게 많이 봤대요. 근데 오드리 헵번이 마이 페어 레이디에서 했던 배역 이름이 엘라이자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그런 짜잘한 것들을 델토로가 히히 하면서 이렇게 끼워 넣은 게 아닌가. 그 짜잘한 거 얘기하니까 그냥 얘기해야지. 그 카르멘 미란다라는 가수가 여기 나오거든요. 제가 예전에 전주인가 전전주인가의 일부에서 얘기했던 얘기인데 그 치키치키 뭐 이런 특이한 노래가 이 영화 TV 화면에서 나오는데 실제로 이 영화는 TV 화면에서 나오는 노래를 굉장히 많이 차용하고 있죠. 그 영화 속 음악으로 연결시켜 버리는데 그 노래를 부르는 가수 이름이 카르멘 미란다라는 가수인데 원래는 포르투갈에서 태어나서 브라질로 이민했나 그래요. 저도 이 사실을 몰랐다가 찾아보고 알았는데 근데 이 카르멘 미란다라는 배우는 어쨌든 간에 자기는 브라질리안이라고 자기는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이제 헐리우드로 와가지고 뉴욕으로 와가지고 가수로서 큰 성공을 하고 영화에도 출연을 해서 굉장히 큰 성공을 거뒀고 실제로 어떠한 시기 동안은 가장 개런티를 많이 받는 여성 배우였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여자 배우가 사실은 영어를 그리 잘하는 편이 아니고 그래서 언어가 굉장히 제한돼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처지도 이 인물이랑 비슷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여성이 굉장한 섹스 심벌로서 사실 소비되었는데 이게 되게 단순한 섹스 심벌이 아니라 남미에서 온 여성으로서의 섹스 심벌로 소비되었던 여자거든요. 뭔가 좀 더 원시적인 그런 이미지가 더 씌워진 건가요? 네, 그래서 실제로 그 당시에 저는 이 여자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예전에 한 편 본 적이 있는데 이 여자의 의상 같은 걸 보면은 바나나 같은 거를 달고 굉장히 지금 생각하면은 좀 인종차별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데코레이션을 많이 했었어요. 제가 지난 중가 저번에 얘기했던 밤쉘이라는 다큐멘터리 얘기했던 헤디라마라는 배우도 그 오스트리아에서 건너와서 약간 처음에 언어가 좀 힘들었고 그 섹시 아이콘 막 이런 걸로 그 유명해졌는데 그런 역할을 했더라고요. 약간 원시인 같이 바바리안 의상을 입고 되게 막 육탄전을 펼친 남자에게 막 달려드는 막 그런 저돌적인 여성 이런 이미지가 그 당시 할리우드 영화에서 되게 많이 쓰이는 이미지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형적인 백인 여성, 금발의 백인 여성에게 그런 이미지의 역할을 주지 않고 어쨌든 간에 약간은 달라 보이는 여성들에게 주로 그런 역할을 주는 차별적인 행태가 있었던 거죠. 엘라이자와도 겹쳐지는 부분이 있네요. 네. 그러면 추천 영화로 넘어가 봅시다. 네. 혹시 먼저 하실래요? 네. 저 사실 준비를 안 했어요. 고질라 아니었어요? 그냥 아무 말이나 한 거라 가지고. 저는 사실 뭐 우리 저번에도 그 카이로의 붉은 장미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당연히 그런 게 생각나기도 하고 고질라 얘기를 하셨지만 킹콩도 생각나고 킹콩 너무 똑같잖아요 사실. 비슷하잖아요. 아름다운 여성이 괴물을 구해주고 괴물과 서로 이해하고 근데 그리고 제가 근데 생각한 거는 이거는 모르겠어요. 사실 아까 펭귄맨님이 언급하신 건데 저는 미녀와 야수가 생각났어요. 디즈니 판이고 91년도 판을 말하는 거고 저는 그 실사 버전 정말 좋아하지 않고요. 제가 그
미녀와 야수를 꼽은 이유는 되게 단순한데 당연히 뭐 이제 야수가 있고 미녀가 이제 야수를 구해주고 행복하게 영원히 사는 거고 그런 건데 제가 미녀와 야수를 생각하면 되게 좋아하는 부분이 있어요. 미녀와 야수랑 사실 인어공주도 이 비슷한 시기에 나온 디즈니 애니메이션인데 두 주인공이 되게 저는 재밌는 공통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둘 다 되게 작은 마을, 작은 세상에서 태어나서 자라면서 바깥을 항상 궁금해하는 인물인 거예요. 그래서 미녀와 야수는 시작하는 노래가 제목 까먹었다. 굿모닝 벨 하는 그 노래 있는데 아무튼 그 벨이 아침에 마을 장터로 나가서 매일 사람들이 똑같은 일을 하고 이 똑같은 조그마한 마을에서 살아가는 그거의 답답함과 언젠가는 자기도 이 책 속에 나오는 왕자님과 함께 모험을 하겠지 이런 식의 노래를 부르는 게 있는데 네. 인어공주에도 비슷한 장면이 있죠. 인어공주가 바다에 떨어진 잡동사니들을 모아놓는 동굴에서 자신의 베프인 플라운더에게 이제 이건 뭐게? 막 인간들은 막 걷는다는 걸 하는데 걷는 건 뭘까? 그 느낌은 뭘까? 뭐 나도 그 해변에서 뭐 뛰어다녀 보고 싶어. 막 이런 노래를 하는데 저는 그 감각이 되게 뭐랄까 저의 어린 시절 소녀 감성을 뒤흔들었기 때문에 어린 시절 언제죠? 저는 이걸 테이프가 닳도록 봤는데 초등학교 저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디즈니 테이프가 좀 유행이었죠. 뭐 저도 몇 개 있었던 것 명절만 같아요. 되면 선물이 그걸로 들어왔으니까 그래서 그냥 갑자기 어저께 밤에 추천 영화를 뭘 할까 생각하다가 그 노래가 생각이 나서 미녀와 야수를 다시 보고 싶은 마음에 추천을 드리고 지금 생각하니까 벨 같은 경우도 네. 엘라이자처럼 전혀 흔들림 없이 꿋꿋하게 문제 해결을 향해서 돌진하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아무리 가스통이 옆에서 방해 공작을 펼쳐도 변치 않는 믿음으로. 근데 하지만 저는 굉장히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이 셀리 호킨스는 의 여성상과 벨이 보여주는 여성상은 그렇지만 많이 다르죠. 뭐랄까 벨은 이미 굉장히 현모양처형의 이 괴물을 보살펴주는 간호사 같은 느낌으로 이 집에서 종사하고 있는 테라피스트 같은 느낌이겠다. 네네네. 저는 약간 그런 느낌이라서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대라는 게 있으니까. 그쵸. 뭐 인어공주나 미녀와 야수 같은 경우에 둘 다 어쨌든 그 신데렐라 스토리고 결국은 아니 야수도 왕자고 참 아무튼 그런 면에서 특히 인어공주는 제가 정확히 기억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원래 인어공주 원작의 이야기는 동화는 슬프게 끝이 나잖아요. 물거품이 되면서 끝이 나는데 디즈니가 이걸 해피엔딩으로 바꿔가지고 약간 그런 이게 맞냐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럼에도 저는 이게 그런 신데렐라 스토리임에도 불구하고 갇힌 자기의 작은 세상에서 벗어나서 더 큰 곳을 보고 싶어하는 소녀들의 그런 욕망? 그런 게 좋아서 좋아하는 작품입니다. 그렇군요. 저번에 다뤘던 머드바운드의 아내랑도 비슷하네요. 그런 면이. 지긋지긋해 이러면서 농장이랑 막 바다랑 막 시골이랑 지긋지긋 도시로 갈 거야 막 그런 거죠. 코스모폴리탄이 되는 거죠. 저랑 반대죠. 지긋지긋한 도시. 그래서 펭귄맨님의 추천 영화는요? 감사해요. 지금 되게 민망해하면서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라고 제가 생각했어요. 긴 퍼즈가 있었기 때문에. 네. 제 추천 영화는 데이빗 린치의 엘리펀트맨이에요. 이 엘리펀트맨 같은 경우에는 린치의 초기작 중에 하나고 이 진짜 오래됐네요. 그러고 보니까 1980년 작품이고요. 96년은 왜 나온 건지 모르겠고요. 그러고 보니까 오늘 플로리다 프로젝트에 윌리엄 데포가 베를린에서 공로상을 받았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엘리펀트맨은 그 피부병에 걸린 사람 얘기죠. 피부가 이상해 코끼리처럼 약간 돼서 겉으로 보기에는 그래서 어쨌든 피부병 때문에 마치 외모가 이상해 보이는 한 사람이 서커스단에 들어가고 그 안에서 학대당하면서 괴로움을 당하는
그런 얘기죠. 근데 이 친구가 일종의 연민 같은 것 때문에 구해주려는 의사를 따라서 런던을 가게 되고 그래서 마치 정상적인 삶을 살게 될 것 같지만 결국에는 병원에서도 실제로는 서커스 안에서 살던 생활과는 별로 크게 나아지지 않는 거죠, 인생이. 왜냐면 거기 사람들도 그 사람에 대해서 피하고 뭐 안 좋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사람이 다 그렇잖아요. 슬픈 이야기였네요. 뭐 그냥 제가 지금까지 한 말만 들으셔도 이유는 약간 알 수 있지 않나. 추천의 이유는. 그렇네요. 네네. 그래서 생략하시려고요? 네. 말을 생략하겠다. 네, 뭐 점점점. 엘리펀트맨의 상황과 지금 그 우리가 괴물이라 불렀던 존재 상황이 유사하고 이 엘리펀트맨이 데이비드 린치의 영화들 블루벨벳 이후에 후반기 영화들과 생각하면 상당히 결을 달리하는 영화들이에요. 이레이저헤드나 엘리펀트맨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만 이 엘리펀트맨의 엔딩을 보시면은 지금 현재 데이비드 린치가 하고 있는 작업에 일종의 맹아 시기를 엿볼 수 있다. 맹아. 예. 고급 단어가. 그러한 점에서 이 엘리펀트맨을 추천하고요. 트윈픽스 보세요. 결론은 트윈픽스. 뭐 모롤랜드 드라이브 보시고요. 갑자기 막 그냥. 근데 트윈픽스는 진짜 이야기가 연결됐다기보다는요. 시즌 2나 1 같은 걸 보시고 나서 시즌 3를 보셔야지 놀라운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 영화가 25년 전에 함께 드라마를 찍었던 배우들을 재캐스팅해서 출연시킴으로 인해서 느껴지는 그 시간 자체, 25년의 시간 자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보면은 아예 그 대사가 있어요. 25년 뒤에 만나자고. 그래서 25년 뒤에 이거를 하게 된 건가요? 그럴 것 같아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왜냐면 제가 시즌 1, 2는 기억이 안 나는데 시즌 3의 시작을 과거 트윈픽스 장면을 시작하거든요. 거기 근데 그 장면이. 네, 그 장면을 넣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데이비드 린치를 봐라. 그렇죠. 데이비드 린치 파리에 클럽도 하나 가지고 있고 나이트 좋겠다. 클럽도 가지고 있고 자기 이름 건 커피 브랜드도 있고. 오, 좋겠다. 네, 좋겠죠. 저 그래가지고 데이비드 린치 표 커피 마시려고 주문하려고 했는데 데이비드 린치 표 커피. 그게 못 돼서. 아 맞아요. 아 되게 귀여운 표현이어서. 네, 근데 살려고 했더니 이게 약간 개인한테 안 파는 것 같더라고요. 아 도매로만 그럼 판매하는 뭐 거. 그런 것 같아요. 잘 그러면 모르겠어요. 카페를 차리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고용해 줄까? 네. 저 그런 거 잘해요. 서비스업에 맞는 것 같아요. 요즘 전화를 많이 하셔. 아, 요즘 영업 많이 해요. 네, 어쨌든 그래서 제 추천작은 엘리펀트맨이고요.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팬텀 스레드로 돌아오겠습니다. 전 영화 시작해서 이만. He's a wild creature. We can't ask him to be anything else. You were speaking Russian, Bob! Where is it? Sit down! Finish the job, son. Eliza, honey, he's coming for you.